네, 안녕하세요. 셔틀타요를 운영하고 있는 손홍탁입니다. 네, 저희 셔틀타요는 학원버스에 남는 시간과 남는 자리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노란색 셔틀버스 차량의 공유경제 모델을 적용한 서비스입니다. 이런 공유가 가능한 이유는 유휴자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학원들이 아이들을 수업 시간에 맞춰서 학원에 데려다주고 나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반 동안의 수업 시간이 발생하게 되고, 이 기간 동안 차량은 운행을 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9인승 이상부터 통학 차량으로 운행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로 3명 탄다, 4명 탄다 하더라도 9인승 이상 차량이 운행되고 필연적으로 남는 좌석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공유 서비스가 필요했던 이유는 학원들이 셔틀 운행으로 인해 느끼는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학원을 전체 운영하는 비용의 30%가 셔틀 관련 운행비로 지출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서 운전자 이외에 새로운 동승자를 동반하여 고용해야 하고, 또 차량을 이제 연식 제한이 되어서 새로운 차량으로 바꿔야 하는 등 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셔틀 관련 운영비뿐만 아니라 셔틀 관련해서 아이들 차량 스케줄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하게 변경 요청을 받는다든지 운영 부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경제 모델로 이 비용 부담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원은 차를 소유한 기사님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차를 구매해서 기사를 고용하는 식으로 운행합니다. 이 경우 차량이 운행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비용을 통으로 학원이 지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학원 아이들을 위해서 운행된 시간만큼, 그리고 우리 학원 학생들이 이용한 좌석만큼 비용이 책정되기 때문에 시간당 좌석당 이용료는 다소 비쌀지라도 이용한 만큼만 지불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저희 셔틀타요도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유가 원활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학원들이 매번 수업 시간마다 어떤 아이를 순서로 픽업해야 될지 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짜고 나도 아이들이 오늘은 앞 수업에 가겠다, 아니면 오늘은 집이 아닌 학교에서 타겠다 등의 계속되는 변경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학원이 관리하기도 힘든데 2개, 3개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공유 서비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주된 일은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한 번에 등원할 때라도 빠르게 누구부터 등원을 시켜야 할지, 또 각 아이들로 이동하는 시간이 얼마일지를 계산해서 그 결과값을 바로 저희 서버단에 업데이트를 하면 차량 기사님들은 저희 애플리케이션에서 저장되어 있는 경로대로 이동을 하시게 되고, 학부모들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금 차가 어디 있는지, 우리 아이는 오늘 어디서 어떻게 타면 되는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학원이 할 일이 없습니다. 저희 고객들에게 자체 설문조사를 할 결과 보통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셔틀 관련 일에 빠져 있었는데 요즘은 너희가 실수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정도만 한다. 따라서 운영 시간이 상당히 단축됐습니다. 여기에 비용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비스 1년 동안 이탈률이 없었고 재계약률은 100%였는데, 이 자료를 보내고 난 뒤 어제 한 분의 고객이 이탈하셔서 지금 한 99% 정도의 리텐션 레이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노란색 셔틀버스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20만 대 정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택시가 30만 대이니까 사실 생각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저희는 이 중에 학원 밀집가에 자리 잡고 있는 학원들 메인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10만 대, 3조 원가량의 시장 규모가 책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중에 중장기적인 목표는 그 중에 수도권 그리고 주요 5대 광역시의 유명 학원가를 선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기존 20만 대는 좀 규모가 큰 중대형 학원들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중소형 학원들은 차를 돌려도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운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6조 원 시장은 전체 학원 중에 40%만이 돈을 쓰고 있는 그런 시장이었고, 저희의 고객은 실제 학원의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기후 이전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했던 고객이 60% 이상이며, 이로 인해서 셔틀로 돈을 지출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보수적으로 1.5억 원의 시장이 추가로 창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난 12월까지 수도권 유명 학원가에 142대 정도의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고, 이용하고 있는 학원 수는 191, 그리고 학생은 7,000명 정도가 됩니다.
저도 사실 셔틀버스 타고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했던 세대인데요. 그 20년 전 정도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기사님과 학원이 알아서 매칭되던 네, 저희 시간이 마무리되어서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런 시작에서 저희 셔틀타임과 공유경제라는 모델을 들고 들어오면서 학원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기사님들은 수익을 창출하고 또 저희도 수익을 남기는 그런 모델이 되었고 학원과 기사님이 전화로 혹은 프린트된 시간표로 의사소통을 했던 구조에서 저희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사님들은 운전 외에 신경 쓸 것이 별로 없고 저희는 또 고객을 낙인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익 시간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좋은 아주 시장에서 필요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데는 없나요?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좀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그 서비스에 대한 업그레이드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학원대로 또 기사 차를 가지고 있는 기사들이 있죠. 어떻게 해서 좀 우리가 본격적으로 넓혀 나갈 수 있는지. 일단 저희가 수익 모델도 저희가 출시한 지 한 1년이 이제 좀 넘었는데 그 사이에 한 3개의 후발주자가 생겼었습니다. 뭐 저희를 보고하실 건지 아닌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곳은 이제 자금 유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서비스를 중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경쟁사 현황이고요. 경쟁사들이 몇 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한 150대 정도 수준이라면 한 20, 30대 언저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결국 어떤 서비스, 어떠한 업체가 시장에서 이길 것이냐라는 문제가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 시장은 제가 판단하기에 전형적으로 1등 업체가 독식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떤 업체가 이길 것이냐는 고객이 가장 원하는 걸 해주는 회사가 어디이냐일 텐데 고객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차를 쓰고 싶을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유 서비스지만 내 것보다 더 편한 것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가용할 수 있는 차량이 가장 많은 회사가 이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머지 저희를 포함한 세네 개 회사는 누가 자금 유치를 잘하느냐 혹은 투자를 잘 받느냐에서 초반 싸움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수익 모델은 보통 이 차량 운행이라는 것이 이제 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 혹은 전세버스를 소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보통 차량 한 대당 매출 원가는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졌을 때 한 30%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질문을 여러 개 주죠. 네. 다른 분은? 네. 마이크.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혹시 소품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사는 학생들이나 부모는 굉장히 만족도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원장의 그 이슈는 혹시 없는지 왜냐하면 각각의 학원들의 원생들을 다 한 곳에 모아두는 거잖아요. 그거 한 가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 기사분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교육을 하시고 있으신지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학원들이 얼마나 좋아하느냐는 그 학원의 규모에 따라서 큰 학원과 좀 작은 학원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비용이 보통 한 1,000만 원 이렇게 한 달에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서 좀 다른 학원 아이들과 학생을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한 월 200만 원 정도는 절감하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는 다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앞단에서 비용 절감 그리고 그 대형 학원은 그 셔틀 관련 전화를 대기하고 있는 실장님 같은 부분을 상조시키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솔 플랫폼으로 그 역할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적인 측면에서 현재까지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적은 학원 같은 경우에는 공유 차량을 통해서 그렇게 짜투리로 껴타지 않으면 어차피 운행 자체를 못했던 상황이라 사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질문은 기사님에 대한 교육, 안정성에 대한 교육. 네. 교육은 저희가 초반부터 굉장히 열심히 해왔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풀고 있는 방식은 기사님들은 매년 2년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그 운전자 교육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학차량, 학생 통학차량 교육을 새로 갱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도로교통공단과
교육과 협약식을 맺어서 그런 교육을 조금 이렇게 의뢰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약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 이슈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건가요? 정부에서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켜두어라라고 명시되었던 부분, 그러니까 차량의 명의를 가져간다든지 통학 차량 신고 필증을 경찰서로부터 발급받아서 차량의 운전자랑 차량뿐만 아니라 탑승자나 어린이들이 만약에 다쳤을 때도 보상할 수 있게는 해두어라라는 정도는 다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기사를 모으는 부분이 더 어려운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이 서비스를 써줄 학원을 보는 더 어려운 문제인 건가요?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 중에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더 어려운 문제는 학원을 모집하는 결국 영업을 해내는 일인데 학원들 입장에서 지금 들으시다시피 돈 20% 싸게 해주고 운영도 편하게 해주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희가 차량을 자원이 아주 넉넉해서 어떤 지역에 차량을 10대, 20대씩 넣어놓고 그냥 채워지는 대로 기다릴 수 있으면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 학원 정도랑 계약해서 차량 한두 대를 넣어놓고 이제 이 학원과 공유조합이 괜찮은 학원을 모집하는 것이 조금 난감한 상태고 그러다가 이제 이 지역이 자리를 잡아서 차량이 충분히 커지고 나면 그 어려움이 조금 넘어선 그러니까 차량 한 대로 두 개의 학원을 공유하게 하기에는 조건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지만 두 대로 되기는 그것보다는 훨씬 쉬워지고 5대, 10대는 더 쉬워지고 그런 거죠. 네. 선생님 질의응답 주어주시죠. 셔틀타이어가 가지는 기반 기술에 대한 소개를 좀 더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기사가 지금 차량의 위치를 부모들이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부모들은 우리 애가 어느 지점에서 몇 명이 탈 거라는 걸 서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기반 기술에 대한 네, 조금 길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좌표들이 동시에 있어도 빠르게 라우팅해내기, 그러니까 그 순서와 소요시 그 계산을 해내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되어야지만 사실 학원 가기 1시간 전에 그 목적지나 시간을 바꿔주세요라는 연락이 오더라도 그걸 빠르게 계산해서 기사님 인터페이스로 쏴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라우팅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라우팅 시스템이 현재 한 4가지 정도의 알고리즘.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짜죠. 최단 거리일 것이냐, 아니 애들이 공평하게 차량을 탈 것이냐 이런 기술이 있고요. 하나는 그 요청을 지금 고객상담센터에서 받아서 써봤다는 명카드. 그것이 자동으로 요청이 되고 그것이 서버에 또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솔루션이지만 플랫폼화되어야 하는 개발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템진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희가 오늘 청중 질문을 이제 한 발표자 분당 두 개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중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갖다 드릴 겁니다. 네, 기적적으로 아무도 안 계신 것 같고 혹시 계신가요?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딱 두 분 드셨습니다. 네, 여기 전달해주세요. 아까 앞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학원을로 B2C로 하는 것보다 정부나 이 지자체들에 보면은 그 문화센터라든가 뭐 이런 데들을 운행하는 그런 버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확장을 하는 것이 빠르게 어떤 성장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문의가 사실 참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나 지자체나 또 이제 복지센터 같은 곳의 아이들 동학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학부모님들이 저를 자주 보시니까 우리 남편 통근도 좀 시켜주면 돼 이런 말씀들이 있는 만큼 그만큼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가장 많고요. 당분간은 본질에 집중하고 싶은 이유는 이 승합차 버스들이 가장 많은 수익을 남겨낼 수 있는 시장은 이 학원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혹은 문화센터는 그것이 뭐 많아야 하루에 한 번인데 아이들은 차량을 적어도 한 3번 정도 타기도 합니다. 유치원 갈 때, 학원 하나 갈 때, 2번째 갈 때. 그리고 이 시장을 잡고 있으면 그 확장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릴 것 같아서 가끔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일단 이 본질부터 채워놓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한 분, 아까 손 드셨던 분, 네,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네, 그 빈자리 분류 시스템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학생들이 그 출퇴근하는 시간들이 거의 오버랩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어떤 빈 시간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연령대 아니면 비슷한 시간대의 학원들은 주로 합승이 발생합니다. 이게 조금 디테일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남는 시간이 별로 없는 1시간짜리 수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이런 연령대가 낮은 학원들을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동시에 등원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5명, 6명 정도인데 이런 경우에 학생이 주로 일어나고요. 그 시간 쉐어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저희가 총 기사님이 8시간 근무하신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간을 빽빽히 채워 넣어서 운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사님의 필요 문제도 있고 모델 자체를 그 전체 시간 중에 한 70-80%가 채워지면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일례로 중학교 수학학원 같은 경우에 5시에 수업을 시작해서 7시 반에 끝나. 이 2시간 반 동안 남는 시간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6시에 가는 학원, 7시에 끝나는 학원의 공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제가 부로 준비를 못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학원의 연령대별로 좀 교차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이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저희 조금 있다가 네트워킹 시간이 있습니다. 대표님, 네트워킹 시간에 같이 말씀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수고해주신 송탁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룰루랩의 최용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보신 바와 같이 루민이라는 AI 스킨케어 어시스턴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제품을 이제 3주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CES에서 공식 런칭을 한 제품입니다. 저희는 이제 2016년 1월부터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1년 약간 넘는 기간 동안은 삼성전자 사내벤처에서 진행을 했고 이제 작년 5월달에 분사를 한 기업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이제 뷰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몸매랑 이제 피부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요. 몸매 같은 경우에는 BMI나 바디팻 매스 같은 사이언티픽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도 미래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 게 문제점이고, 그래서 저희는 루민이라는 이 AI 스킨케어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디바이스로는 얼굴 전체를 스캐닝을 하게 되고 이 분석된 결과 데이터에 바탕된 제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사용자 시나리오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B2B, 화장품 회사나 피부과나 에스테틱을 주요 고객으로 첫 번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캐닝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 얼굴 정면에 있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텝으로는 이제 데이터에 기반된 제품 추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보신 바와 같이 이제 키오스크 버전 2m가량의 키오스크 버전을 이제 백화점이나 면세점 같이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공간에 설치될 예정이고 다음 주에는 평창 올림픽관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하드웨어적인 차별화 포인트는 저희는 이제 한 번의 클릭만으로 얼굴을 다양한 광을 이용해서 스캐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기미자티나 홍조 같은 피부 안쪽에 상황이 나오지 않는데 당사기기로는 이게 측정이 가능하고요. 시간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는 아까 영상에 나왔다시피 세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굴 스캐닝, 분석, 그리고 제품 추천인데요. 저희는 이 세 가지 스텝에서 전부 다 AI 기술을 사용해서 모든 스텝이 10초 안에 끝나도록 한 차별화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촬영에 있어서는 메이크업 상태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요.
이제 피부 분석은 이제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모공, 주름살, 피지, 색소 침착, 홍조, 여드름입니다. 그리고 다시 방문했을 때 항목별로 차이점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능도 추가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이 제품 추천인데 제품 추천은 이제 앞에 스캐닝되고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제품을 추천하게 됩니다. 80가지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이제 성분과 제형 이 두 가지가 베이스돼서 추천이 되는데요. 그 밖에도 이제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나랑 비슷한 피부 타입의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한 것도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가지 스텝에서 AI 기술이 사용돼서 10초 안에 끝내는 게 저희의 기술적인 차별화 포인트고요. 이제 저희가 B2B 솔루션이기 때문에 B2B 솔루션으로서 데이터적인 처리의 강점을 갖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고객의 데이터가 시간대별로, 연령별로, 피부 점수별로 나눠지게 되며 이거는 스토어별로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데이터를 베이스가 돼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에 대해서 타겟 마케팅도 전개할 수 있는 게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겟 마케팅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구매 시점에 맞춰서 원하는 피부 데이터를 가진 고객들에게 즉각적으로 보낼 수 있고요. 이제 레포트도 뭐 바로 프린트아웃하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공유가 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게 소형 측정기기들은 이제 센서를 사용해서 피부에다가 접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거나 아니면은 결국에 얼굴 전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30회 이상의 촬영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루민이라는 AI 스킨케어 어시스턴트를 만들었고 그래서 소형 측정기기의 포터블함과 대형 측정기기의 데이터적인 가치를 둘 다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작년에 시장 검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B2B를 타겟하고 B2C는 올해 말부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먼저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뷰티 시장을 피부 데이터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서비스 기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피부와 관련해서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를 하려면 결국에 지금 이런 영상 데이터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 영상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결합시키고 또 연결해서 또 완벽한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를 줄 수 있는지를 좀 저희가 이제 비영상 데이터에 관련해서는 결합을 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피부 타입을 80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바우만 박사가 분류를 한 80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있어서 특히 유수분과 관련돼서는 80가지 기준에 있어서 문진을 통해서 먼저 확보를 하고 그 80가지 피부 타입에 맞춰서 저희의 분석 결과를 결합시켜서 제공을 하는 것이 저희의 분석 결과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혹시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네. 각 카테고리별로 데이터를 얼만큼 모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모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서울대 피부과 병원이랑 제휴를 맺어서 레퍼런스 데이터를 받고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항목별로는 이제 그 항목에 맞는 알고리즘을 따로 개발을 했는데 이제 데이터 모수를 말씀하시는 거면 3,000개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모은 방법은 이제 레퍼런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암실에서 소비자 대상으로 측정을 해서 이제 빛에 대한 영향을 제거한 골드 스탠다드와 저희 걸로 측정된 거의 비교를 값을 통해서 이제 머신러닝 통해서 정확도를 높이게 된 결과입니다. 대표님, 워낙 팀빌링이나 대표님 역량을 잘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신뢰가 되게 있는데 혹시 그 CS에서 런칭하셨을 때 그 반응이 되게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도 이제 글로벌로 이제 그 전략적인 접근하기 위해서 소개받고자 오신 분이 계시긴 한데 혹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혹시 아까 피부 타입에 대한 80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 인종별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다 구축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먼저 CES에서는 이제 성과가 이제 주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특히나 프랑스에는 이제 글로벌 화장품 회사들이 많아서 다 CES 때 연계가 돼서 종료 후에 바로 프랑스 가서 열흘 동안에 이제 어떤 파트너랑 진행할지에 대한 미팅을 전개를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실제 마켓에 나오는 시점은 4월 달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프랑스랑 중국이랑 일본 그리고 한국 이 4가지 국가는 포함시켜서 전개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이제 적합한 파트너를 선정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룰루랩이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면 네네.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카메라 같은 디바이스가 더 고도화되는 겁니까? 아니면 네. 거기에 나온 이제 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이제 일반 스마트폰으로도 찍어도 진단을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로드맵을 짜고 계신지 어떤지 좀. 저희 로드맵은 일단 지금 나와 있는 현재 나와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로는 이제 적합한 피부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제 피부에 적합한 분석에 적합한 디바이스를 개발을 한 거고요. 근데 향후에는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B2C 제품을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연말쯤에 타깃해서 내놓을 예정이고 2020년 후에 현재 이제 핸드폰 회사랑도 얘기가 나누고 있는데 저희의 핵심 모듈만 탑재를 하고 소프트웨어 분석 기술을 더 고도화시켜서 디바이스는 향후에는 필요하지 않는 형태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네. 멘토진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희 청중질의 이번에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가운데 한 분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을 촬영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고객분들이 실제로 가시면 피부과 같은 데 가면 네. 생얼로 가시지는 않잖아요. 네네. 메이크업된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의 정보가 원래 레퍼런스로 사용하신 데이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어 있는 네네. 생얼에 가까울 텐데 네. 그 갭은 어떻게 조정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네. 또 하나는 그 생체 인식 정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얼굴이라는 걸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던 레퍼런스 데이터는 이제 얼굴 화장을 다 지운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가정을 했을 때 특히나 B2B를 타겟을 하면은 화장을 지우고서 측정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한 데이터랑 안 한 데이터를 구분지어서 특정 분들에게 있어서도 데이터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분석 알고리즘 자체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를 구분지어갖고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라마다는 다른 정책을 가져가게 되는데 뭐 저희가 파트너를 선정했을 때 뭐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그 서버 자체를 그 회사에서 보유를 해서 그 회사 안에서만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계세요. 저희 좀 먼데 저쪽 분이 제일 먼저 드셨거든요. 네, 저쪽에 계신 분. 네, 저쪽에 지금 한 분 들어주시겠어요? 빨리 갖다 드리세요. 설명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화장품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여성분들한테는 민감한 분야이고 이렇게 테크니컬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지만 B2B에서 실제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이제 여성분들인데 이게 과학적인 근거보다 약간 이성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 이걸 받아보시는 그 여성분들한테 이걸 서비스를 적용해서 어떤 반응을 받았다든지 어떤 피드백을 받은 것도 좀 있나요? 예,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결과 자료가 이제 우리나라 백화점이랑 화장품 매장에서 소비자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의 결과 자료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이 자료인데요.
네, 보통 이제 주시는 피드백 자체는 이제 정확도가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목별로 자세한 분석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좋아하시는데 이제 추가적인 기능으로 펀 기능 같은 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 정도는 해주셨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분석이랑 리포트 형식이 아니라 이거를 지속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재미난 기능이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그런 기능을 개발을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청중 질문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응답에 수고해주신 룰루랩의 최용준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찾아가는 시간제에 아이돌봄을 하고 있는 책가가거의 김희정입니다. 우리나라 미취학 아이들의 보육 형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시설 보육, 그리고 엄마가 경력을 포기하거나 할머니가 키워야 하는 혹은 이모님이 키우는 그런 가정 보육인데요. 이 두 가지 보육으로 이루어진 이 시장에서도 비어있는 시장이 있는데 바로 갑자기 아이 맡길 곳이 없을 때 시간제 보육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찾아가는 아이돌봄,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과 아이돌봄을 할 수 있는 대학생, 그리고 전현직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구성된 선생님을 앱을 통해서 연결하고 있는 매칭 플랫폼입니다. 저희 서비스 화면 예시인데요. 돌봄 예약하기 화면을 누르게 되면 엄마가 필요한 집, 주소, 시간, 그리고 아이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잭가가오가 선생님을 직접 추천해서 보내줄 수도 있고요. 엄마가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선택할 때는 원하는 날짜와 시간, 지역 등을 누르면 가능한 선생님 후보들이 쭉 뜨게 되고요. 그 중에 보육교사 박하표 선생님이 좀 궁금하다. 그럼 그 선생님을 보시게 되면 사진, 그리고 잭가가오가 검사한 범죄 이력, 교육, 그리고 각종 서류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선생님이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서비스를 하면서 알게 된 게 그 사진하고 실물하고 굉장히 다른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 프로필을 통해서 이 선생님의 실물은 물론이고 이런 비언어적인 태도까지 굉장히 밝고 아이와 잘 맞을 것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프로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가능한 시간과 지역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요. 선생님도 돌봄을 끝나고 나면 돌봄 노트라는 걸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와 어떻게 놀아줬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부모님이 이용 후 남기신 리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박한규 선생님도 남기신 리뷰인데요. 아이가 얼마나 만족했는지 그리고 친정엄마한테 단 몇 시간만이라도 좀 숨 쉴 수 있는 틈을 주어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했다라는 저희한테 사실 핸드폰으로 이렇게 긴 리뷰를 남기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남겨주시는 리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돌봄이라는 것 때문에 과연 선생님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게 할 것이냐 이게 저희 사업의 가장 큰 관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실제 선생님들이 지원을 한다고 모두 이 플랫폼에서 아이돌봄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실제 까다로운 그 과정을 다 거쳐서 교육 현장에 와서 보시는 동영상 프로필까지 다 해야 단 22%도 안 되는 선생님들만 이 플랫폼에 등록이 되고 있고요. 돌봄 노트, 동영상 프로필 등으로도 선생님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다른 부모님이 이용 후기를 남기신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좋은 선생님 오면 정말 다행인데 또 너무 안 좋은 선생님 오면 어떡하느냐 이거 복불복 아니냐라는 연마 표현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남녀가 만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과 조건이 맞는다고 무조건 아이를 잘 보는 게 아니라 낯을 가리는 우리 아이 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우리 아이와 잘 맞는 선생님을 추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성향 매칭은 물론이고요. 육아행동연구소에서 실제로 이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보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스킬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전인적인 인문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 그리고 돌봄을 가기 바로 직전에 스킬 등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매뉴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잭가가오 선생님들은 잭가가오 선생님이 되려고 하느냐? 저희는 이 서비스를 하면서 돈을 내는 사람은 엄마지만 공급자를 만족시켜야 서비스 질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설계를 많이 하였는데요. 업계 최초로 부모님도 매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너가 좋지 않은 부모님은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고요. 또 선생님들한테는 새로운 일자리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시설 이외에는 취직할 자리가 없었는데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건강한 일자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1년 지금 되었는데요. 1년 동안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는 동안 입소문만으로 최근에 회원 전체 회원의 한 45%가 최근 3개월에 가입을 했고요. 컨버전은 한 10%, 재구매율은 4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용후 만족도는 5.0 만점에 4.82를 보여주고 있고요. 유사한 서비스 대비해서 무료로 회원가입을 한 후 당일 돌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사설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이 O2O 플랫폼이다 보니까 시장 지배력으로 평가받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시장 진입과 그다음 퀄리티 컨트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2018년에는 저희가 B2B 채널과 지역 확장을 지금 시기를 검토를 하고 있고 돌봄 매칭률 조금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을 일부 채용을 해서 저희가 매칭률을 높이고 이제 퀄리티 돌봄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짧게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에 우리 그 O2O 서비스를 하려면 결국 공급자, 양질의 공급자도 우리가 많이 찾아야 되고 양질의 수요자도 많이 찾아야 된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 부탁합니다. 워낙 아시다시피 이 시장의 수요자는 수요가 넘치는 게 사실인데요. 공급이 부족한 게 또 현실입니다. 정부도 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수요는 지금 대기가 6개월에서 1년까지도 되고 있는데 아이돌봄을 할 수 있는 공급자가 굉장히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는 이 서비스를 처음에는 시간제 그리고 모바일이라는 것 때문에 대학생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하게 되면서 보육교사라는 시장을 또 알게 됐습니다. 이분들도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에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일자리를 점점 줄게 되고 다양한 좀 형태의 일자리 대안을 찾고 싶어하는 와중에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하면서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입소문만으로 또 자기들끼리 추천을 해서 선생님으로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과 이런 프로세스를 검증했다고 보고 2018년부터는 저도 본격적으로 같은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컨텐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에 뭐냐면 이제 그 수요자의 그 학부모들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려면 컨텐츠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인 컨텐츠 강화하게 저희는 컨텐츠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컨텐츠에 역량이 있는 팀도 아니고요. 그래서 보육에만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어느 정도 퀄리티 컨트롤되는 보육에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2018년도에 계획 중에 하나가 컨텐츠를 저희가 같이 가져가는 건데 실제 대교와 같은 회사가 비방문 교재를 만들었어요. 부모님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엄마들은 그 특유의 귀차니즘 때문에 교재를 사놓고 누가 좀 와줘서 해줬으면 하는 시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퀄리티의 교구제들이. 그래서 그런 제품들과 저희 선생님과 이렇게 매칭해서 같이 판매되는 거를 지금 한번 시장성을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없이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둘만 있다 보니까 이제 놀이터에 나가서 놀다가 안전사고가 나면은 그런 책임 소재가 되게 해결하기 애매해질 것 같은데 뭔가 잭가가 차원에서 그런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실제로 한 절반 정도의 돌봄이 부모님이 가정에 계시는 동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엄마들은 한 30분 정도 아이가 잘 노는지 확인 후에 이제 외출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제 사건, 사고를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인데 저희 팀 역량이 그 전에 이제 분유 사업을 했었어요. 가장 예민하고 가장 안전에 민감한 캐테고리를 하면서 이 위기 관리에 관련된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저희가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특히 위기 관리 관련돼서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가상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5일 고객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배상 책임보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배상 책임보험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사업 계획서 페이퍼부터 봤었던 대표님이라서 굉장히 지금까지 사업 고도화하시는 부분을 지금 워킹하시는 거가 너무 디테일을 잘 챙기신 부분이 너무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혹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올해 저희 계획이 지표를 만드는 계획인데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또 꼼꼼하게 챙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정말 이게 수요가 있을지 어디에 바틀렉이 있을지 검증을 한 과정이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마케팅 비용을 투여를 해서 이제 소비자 플랫폼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지금 획득하는 작업. 저희가 컨버전이나 이런 리피트에서는 좀 어느 정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서요. 저 앞단부터 지금 우선 투여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은 채널 쪽으로도 B2B나 지역 확장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엑소젠 지휘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금 약간 여유가 있어서 청중 질의를 3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다들 남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질문이 좀 안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여기. 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유사 경쟁 업체가 M&A가 된 사례가 있죠. 네. 그러니까 기업이 아놀입니다. 거기하고는 서비스 모델이 어떻게 틀릴까요? 여기 가운데 있는 기업인데요. 그 기업은 전통적으로 추구하시는 모델이 아이돌범이기 때문에 대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바일의 편의성보다는 조금 더 아날로그 방식을 지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조차도 지금은 전화로 가입을 하고 초기 회비를 15만 원 납부를 해서 아이의 성향이라든지 발달 상태를 다 체크하고 거기에 맞는 선생님이 수업의 형태로 4시간 혹은 종일제로 이렇게 이용을 지금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정으로 방문하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저희는 반면에 원하는 시간에 원할 때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선생님층도 그쪽에서는 이제 보육 전문가라고 해서 민간 자격증 위주의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국가공이 조금 더 까다로운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대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생 그 보육 선생님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교육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교육과 면접과 이런 에티켓 교육, 어떤 업무 프로세스 등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몇 시간 교육받는다고 해서 아이의 발달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놀아줘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줘야 되는지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요. 저희가 매뉴얼에 따라서 오늘 5살 아이 돌봄을 간다라고 하면 5살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또 따로 이렇게 카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에 한 분 들어오셨는데요. 마이크 한번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눈덩이라서 키우고 있다 보니까 되게 유용한 서비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보면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이 있어도 원하는 시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몇 시간 이내에 해야 몇 시간 이전에 해야지 이게 서비스가 가능한데 그리고 이거 보면은 시간이 아주 길지도 않고 시간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야 근거리에 있는 부사들이 와야 되는데 매칭이 안 될 경우는 없는지 실제 제가 사용자에게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사실 제가 필요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었거든요. 당장 이제 저는 회사에 너무 중요한 보고가 있는데 아이가 아프니까 유치원에 데려가라. 아니 오늘 갑자기 야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야근을 하나. 이런 서비스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사실 국내에 없었습니다.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서 조금만 구글링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레퍼런스를 쉽게 알 수 있고 위치 기반 서비스도 너무 좋고 하는데 왜 이 근처에 가능한 좋은 선생님을 못 찾을까? 사실 시작한 거였거든요. 현재 매칭률은 한 5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5%를 못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일부 선생님들을 보육을 해서 어떻게든 매칭을 시켜서 당일 돌봄을 100%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최소 3시간 전에 신청을 주시면 이제 선생님 찾아서 이동하는 것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가 2018년에는 3시간 이전
장애 돌봄 신청 시 저희가 선생님이 직접 고용된 선생님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중 질문 질의응답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첼카과거의 김희정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룸이사 견적 비교 필수의 짐쌀을 개발하고 있는 팀입니다. 네, 보통 저희가 원룸이사 한다고 하면 이 원룸이사 많이 하는지 시장이 작은 게 아닌지 궁금해 하십니다. 네, 1년 476만 건의 이사 중 약 83%가 1인 2인 가구 이사입니다. 이것을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약 1조 원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시장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을 공략해보기 위해서 저희 고객들을 분석해봤습니다. 네, 저희 고객들은 이렇게 네이버 검색 엔진을 통해서 원룸이사를 알아봅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수많은 광고와 이사업체 중에 괜찮아 보이는 업체를 직접 찾아서 전화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짐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짐 정보뿐만 아니라 출발지나 도착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나면 이 이사 견적을 받아보게 되는데 저희 고객들은 보통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견적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한 뒤 견적을 비교하고 이사업체를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걱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집안에 와서 짐을 옮겨줄지, 그리고 내가 짐 목록은 잘 전달했는지 궁금해하고 불안해합니다. 네, 저희 서비스에서는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짐 목록을 선택하고 출발지, 도착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이렇게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여러 기사님들의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기사님이 오실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기사님들의 투명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함께 시장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기존 이사 시장은 옛날에 사용하던 콜센터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복잡한 시장 구조 때문에 고객의 이사 비용은 증가하고 기사님의 수익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간 업체에게 기사님들이 일감을 전달받다 보니 이 업체에게 들었던 짐에 대한 내용은 이랬었는데 막상 현장을 가면 이렇게 짐이 많은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추가 요금은 고객도 불편하지만 저희 기사님들도 말씀드리기 굉장히 불편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 구조를 바꿔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고객과 기사님을 직접 연결하는 저희의 서비스로 이 짐 목록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불필요한 중간 과정이 제거됐기 때문에 이 고객의 이사 비용은 낮아지고 기사님의 수익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저희 수익 모델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매칭되는 이사 건당 15%의 수수료를 이 이사팀에게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현재까지 그 이사팀 모집 현황은요. 현재 저희는 이제 모든 이사팀을 인터뷰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50팀의 이사팀을 인터뷰를 받고 그중 230팀의 이사팀을 저희 파트너 이사팀으로 선정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파트너가 되신 모든 기사님들은 이렇게 차량에 짐싸용 홍보 자석을 붙이고 도로에 다니고 계시고요. 이렇게 저희와 함께 만든 운영 규정을 준수하면서 저희 서비스를 함께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현장의 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트너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이 커뮤니티를 통해 나오는 피드백으로 저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의 이제 월간 거래 성장 지표입니다. 저희는 월 평균 40% 정도의 거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작년 2월에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아직 1년이 안 된 기간 동안 누적 거래액 15억 원을 달성했고 이번 1월 거래액은 3억 5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을 매출로 봤을 때는 지금 월 한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올해 목표는 월 거래액 10억 원을 달성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네, 좀 더 많은 지역에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집중하고 있는 이 원룸이사에 뾰족하게 공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점유율이 확보가 되면 가정이사나 사무실 이사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말 칼같이 지켜서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멘토진 진행답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그 대표님께서 발표 잘하셨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그 고객은 팀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팀 그 팀사 이사하시는 분 기사님 입장에서는 120 또는 150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어떻게 굉장히 정확하게 풀 수가 있나요? 저희가 사실 그 사진을 찍나요? 어떻게 하나요? 네, 사진을 찍으실 수도 있고요. 좀 더 이제 사진을 찍으면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저희가 어플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안 찍으시는 고객들이 있는데 지금 그럴 때는 좀 기사님들이 통화를 해서 정확히 짐을 파악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갔을 때는 짐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고객과 기사님 간에 좀 이 매칭이 안 되는 경우에 극단적인 경우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경우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가요? 그 경우는 이제 사실 이사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기사님이 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사를 하고 나서 돈이 더 주셔야겠다 이럴 경우에는 고객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 교육적으로 기사님들이 사전에 짐이 많을 경우에 고지를 드리고 이제 비용에 대한 안내를 드린 다음에 이사를 하도록 그 교육을 드리고 있고,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내에서.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오토 이사 쪽도 경쟁이 많이 치열해져가지고 소형 이사도 이제 다른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짐싸가 어떤 면에서 차별화가 돼 있는지, 아니면 이 소형 이사 시장에서 제일 성공하려면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제일 남들보다 잘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원룸 이사 쪽으로 견적 비교를 하는 서비스는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가장 우선은 좋은 기사님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한 500분의 기사님들 인터뷰 봤는데 사실 선정되시는 건 250분 정도가 선정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업체 중에서 가장 인터뷰 과정이 까다롭다고도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좀 이제 기능적인 차이점은 기존 이제 이사 서비스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 서비스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견적을 신청하면은 전화로 이제 견적을 받는 방식인데, 저희는 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모든 견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견적을 비교, 예약하는 과정까지 이 앱 안에서 모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그 결제 금액의 수수료. 네. 그러면 만약에 바이패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면 요거는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를 플랫폼에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혹시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게 이제 저희도 앞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긴 하는데, 좀 방법이 저희가 있기는 한데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어뷰징을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애초에 이제 그 운영 아웃제도 굉장히 확실하게 이 어뷰징에 걸릴 경우에 아웃 시켜요. 네, 방법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청중질의 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왼쪽에 제일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연하게도 일주일 전에 그 짐싸 서비스를 이용했던 고객이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짐싸를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제 가격 비교 같은 걸 하고 싶어서 서비스를 찾다가 짐싸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고 바로 이용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견적 사진을 찍진 않았고 이제 견적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게 이제 역경매처럼 이제 입차 기사님도 입차를 주시더라고요. 뭐 얼마에 하겠다. 그 가격이 서로는 오픈이 안 된다고. 그거를 보고 와 정말 나한테 필요했던 서비스다라는 걸 느꼈는데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 가장 저렴한 기사님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5만 원 기사님 한 분, 10만 원 기사님 한 분이 돼 있어서 일단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가 일단 처음에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5만 원짜리 기사님한테 이제 이사를 진행을 했는데 현장에 오셔서 아까 멘토님께서도 해주셨던 질문인데 짐이 많다고 그래서 추가금을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7만 5천 원인가를 받아가셨는데 사실 이제 이런 저는 이제 그 이용 경험이 사실 아주 유쾌하지는 않아서 네, 그런 상황인데 혹시 그거를 뭐 짐싸 측에서 교육 기사님들에 대한 교육 정도로 혹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 말고 혹시 어떤 대안이 있을지 좀 이용자로서 궁금합니다. 저희도 이제 대안을 아직은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이사시장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격 차이도 굉장히 심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더 이제 기사님들이 정확한 견적을 내줄 수 있도록 좀 예상하는 이제 이 짐에 대한 예상하는 비용을 이제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고객이 그 짐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문화를 이게 기사님들이나 저희 고객이나 이걸 좀 바꿔나가야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객분들도 이 짐에 대한 거를 좀 일부러 적게 입력하시는 고객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런 고객분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케어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일 때는 정말 이제 기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대처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의 좀 케어하는 방식을 일단 만들어 나가고 있고 지금 정확하게 이제 짐을 입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가금이 발생하는 현상들은 저희가 계속 이제 그 규정이나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상호 페널티 제도. 네, 지금은 페널티 제도는 있긴 상호 합니다. 네. 한쪽하는 네. 고객도 페널티.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청중진행답 하면서 이렇게 또 이례적으로 사용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다들 파이팅 하셔서 어디 가서 발표하실 때 여러분 서비스 사용자분들께 꼭 질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청중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쪽에. 네, 앞쪽에.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지금 수수료를 지금 받는 그런 비즈니스고, 근데 보면은 일반 가정 이사도 마찬가지고 이 공급자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견적을 의뢰할 때 일단 자기가 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낮게 책정을 합니다. 그래놓고 실제 이사를 하는 날 꼭 예를 들면 가정이사 같은 경우는 1톤짜리 차를 하나를 더 추가시키게 한다든가 자기들만의 말하자면 비용을 더 끌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고려를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주면 수요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으로서 미국에서 예를 들면 해외 그 짐을 옮길 때 보면 큐빅이라는 컨셉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나는 TV 있고 냉장고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다 이런 것도 결국은
그것도 용량별로 다를 수가 있고 크기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거를 내가 봤을 때 예를 들면 큐빅으로 지금 예를 들면 뭐 어떤 이런 그 캐리어 어떤 그런 것을 표준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몇 바이 몇 이런 어떤 큐빅에 들어가는 몇 개 정도 된다는 것을 수요자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말하자면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렇게 눈대중으로 하는 어떤 그런 컨셉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캐리어의 어떤 그 표준 그 역량을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좀 더 그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마찰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청중 질문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오늘 오나이아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짐싸의 한성배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